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깜짝 놀라셨죠?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하게 체온 관리에 만전 기하시기 바라고요. 경제의 체온은 뭘까요? 성장률이겠죠. 0.1%당 셀 수 없는 일자리와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또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묘한 대립각을 만들어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돈이냐, 이자냐, 금리냐, 재정이냐, 과연 어떤 것이 한국 경제의 체온을 끌어올리고 다가올 혹한의 독감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잠시 후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빚내서 사느라 빛을 보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의 금융 문제를 돕고 있는 전문가 연결해서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생활비 대출까지 시작하자마자 빚더미에 앉는 청년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건강한 밥상, 건강한 경제를 책임지는 생생 장바구니 마련되어 있습니다. 1도의 체온이 담당하는 30%의 면역력, 생각해볼수록 사람의 건강과 경제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은이 최저치인 1.25%로 금리를 인하했고요. 정부 역시 추경 편성 집행 한 달 만에 또다시 10조 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아래로만 자꾸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을 겨냥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은행은 국내 통화정책 충분히 완화했다. 이제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더 써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목표이긴 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성장률을 조금 방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좀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경제 분야 톱뉴스로 계속 다뤄졌는데요. 이 경기 분양을 놓고 경기 부양을 놓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한다. 이 유일호 부총리 발언입니다.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같은 목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기사 제목들도 뜨고 있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외로 길어지니까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를 했었고, 또 정부가 이번에 미니 부양책까지 두 번의 사실상의 어떤 추경을 편성한 셈인데, 그래도 이제 내수 진작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대편에 보통 이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내수 진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상대편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책임을 이제 상대 쪽에 좀 미루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일단 올해 중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 금리 인상 그런 이슈에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재정정책은 사실상 타이밍상으로 올해 중에 또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두 축, 그러니까 금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딱히 할 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운신의 폭도 좁고 책임의 이 압박감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오후 들어서 지금 유일호 부총리 측의 새로운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재정정책 쓸 만큼 썼다.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 또 금리 쪽에 공을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현재 하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입니다. 미국 금리는 연내 반드시 최소 한 차례 이상 인상된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결국 하는 금리 인하 압박만 더 세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력이 있을까요? 여력은 일단은 있습니다. 있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는 좀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밍, 이제 그 여력이라는 게 만약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해당되는 여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을 카드는 지금 1.25 정도의 우리 금리의 사상 최저 그 수준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사실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 다가오는 또 추가적인 문제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금리 인하에는 현재는 좀 제한이 있다. 뭐 여력은 있지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 문제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아예 넘어서 버린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금리 인하와의 또 내외 금리 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좀 어려운 운신의 폭인데, 자, 이주일 총재 측에서 또 펼쳐진 내용을 보면 우리 뭐 재정 건전성이 세계 톱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니 추경이 또 지금 10조 원 정도 규모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추가로 더 재정을 펼치는 게 좋겠다. 물론 직접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이밍상으로 보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뭐 어쨌든 좀 무리한 방식으로라도 재정 추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올해 안에 뭐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는 거는 절차상으로는 물 건너갔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됐고 그게 이제 시행하기도 전에 그걸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뭐 재정 쪽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뭐 돈이 투입된다. 이런 거는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여기저기서 지적되는 게 뭐 우리 정부,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건설 좀 유동성이 큰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또 정부 둘 다 좀 방법이 없다. 결국 또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실질적인 투자나 소비 증대, 경기 부양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돈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은 맞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산 시장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네. 실제 어떤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가 총량적으로는 돈을 푸는 건 맞지만, 네. 실제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돈을 흘러가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 경제 상황은 재정하고 통화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가계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민간 부분 자체의 문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또 이자를 얼마나 줄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소비 둔화에 대한 뭐 큰 정말 뭐 벽에 막힌 기분인데요.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의 할인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 경기 부양책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제 뭐 세일을 한다고 소비가 금방 살아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사실 뭐 이 자체가 계기가 돼서 침체되는 소비가 바로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그 가게나 기업의 심리를 개선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은 마중물에 해당될 텐데요. 이 심리를 개선하고 좀 돈을 꺼내서 과감히 투자하고 나서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정책들에 대한 비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하는 게 결국은 그때그때 효과만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동력으로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간 부분의 성장이 상당히 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정부와 어떤 통화 정책, 한은의 통화 정책이 그 정도로 확장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일 거라.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민간 쪽의 어떤 실물 경기가 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나 재정 정책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 환경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만 유추해 봐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13일 금통이 뭐 동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 금리도 연내 한 차례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향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금통위 기준금리는 이제 크게 세 개죠. 동결, 인상, 인하인데 네. 인상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인하냐 동결이냐인데 12월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하를 하긴 되게 어렵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앞서 계속 그 민간 부분의 심리 얘기를 또 실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통화나 재정정책 외에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좀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마련해 주자.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좀 더 확장적인 정책들도 제안되고 있는데 좀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좀 민간 견인력이 보다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다만 이제 의견은 좀 갈립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제 민간의 소득을 보존했을 경우, 최근에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네. 그게 소비를 안 이어지고,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배 정책, 복지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네. 대부분 복지 정책은 이제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내수진작으로 파급되기 좀 어려운 그런 경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재정 정책이라는 게 포커스가 이제 가계 소비 쪽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 일자리도 연결될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재정 지출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 마중물을 부어서 이 물이 콸콸 솟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아직도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자꾸 듣다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퀴즈처럼 쉽게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국민이 소득원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 이것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61세부터 수급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급 연령이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뒤로 연기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기 수령자는 혜택이 줄어들고 연장 수령자는 수급식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돈 액수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소득 적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수급 시기를 늦추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이 제도가 결국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캠페인 듣고 오늘은 인터뷰 2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인터뷰 먼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뉴스가 더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뉴스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경제 톱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생산이 또 잠시 중단됐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과열 열풍 생생경제 인터뷰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평당 4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추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둘이 함께 살 때 노후 생활비 여러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뉴스도 계속 뜨거웠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참 올해 자주 등장하는 뉴스 소재인데 또 생산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네요. 네, 일단 배터리 발화 문제 때문에 지난달 초에 전 세계에서 전 상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교환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 교환해준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뭐 연기가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새 갤럭시 노트 7에서 발화한 거는 미국에서 5건,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각각 1건씩인데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한국에서 발생한 발화 사고는 삼성전자가 SGS 코리아 기흥 시험소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강한 외부 충격이나 눌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새로 교환된 이 갤럭시 노트 7의 안정성을 조사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새로운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발화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미국 4대 이동통신사가 대부분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1위 이통사가 이제 버라이즌인데요. 네. 버라이즌은 온라인숍에서 재고가 없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2위인 AT&T와 3위인 T모바일은 갤럭시 노트 7의 판매와 교환을 일단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4위인 스프린트는 온라인숍에서 아예 제품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참 산 넘어 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 재건축 열풍 늘 지적해드리고 있는데 3.3제곱미터 즉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네요. 네, 재건축 아파트가 고공비행이 뭐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114 조사를 보니까 지난 7일을 기준으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4,01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4천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2006년 3,635만 원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377만 원이나 높은 겁니다. 네. 이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2006년 이후에 계속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13년에 2,992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저금리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재건축으로 몰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실제 올해 강남 3구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29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는 25.4%나 오른 겁니다. 예, 이 가격도 놀라운데 지금 이게 평균치이지 않습니까? 비싼 곳은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네, 강남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중에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가장 큰 규모인데요. 3.3제곱미터 시세가 무려 8,033만 원에 달합니다. 네. 개별 단지 중에 뭐 최고가인데요. 이 최근에 일반 분양을 마친 개포주공 3단지 분양가가 일단 높게 책정이 된 데다가 뭐 동호수 출점 같이 이제 자체 사업 추진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또 곧 이주해야 되는 개포주공 4단지가 3.3제곱미터당 7,774만 원이었고요.
서초구의 반포 주공 1단지가 7,212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의 압구정동의 옛 현대 4차는 5,796만 원으로 압구정 단지 중에 가장 높았고요. 이렇게 재건축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장이 과열이 되게 되면 이제 다시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가 이제 내년 말로 종료가 됐는데 그때 되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옵니다. 예, 과열 결국 또 투자라는 이익 때문이군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집단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폭도 가팔랐었습니다. 금융당국이 4분기에는 가계대출을 좀 쪼이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오늘 임종윤 금융위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데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한 이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일단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 가계대출이 8조 7천억 원 늘어서 이 월간 증가폭으로는 작년 10월 기록했던 9조 원에 육박한데요. 네. 9월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8월에 비해서 좀 9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약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한 이후에 은행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이제 증가 속도는 주춤하게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분양이 조절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자, 부부 합계 노후 생활비 얘기 나왔었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까 생각했더니 200만 원을 넘는 금액. 이게 지금 조사가 된 거죠? 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노후 준비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12,429명 정도인데요. 이분들의 이제 설문조사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부부가 노후에 매월 이 정도는 생활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월 평균 217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별별로 보면 이제 남성이 227만 9천 원으로 여성이 211만 원보다 조금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40대가 24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25만 원, 60대 이상은 178만 원이었습니다. 또 홈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노후 준비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해서 보니까 400점 만점에 평균 248.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은 건데요. 분야별로 보면 이제 소득과 자산 분야는 점수가 51.1점으로 가장 낮았고요. 여가생활 분야는 59.6점, 친구 같은 이제 사회적 관계 분야가 61.1점으로 대체로 좀 낮았고요. 건강이 77점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지금 괜찮은데 소득이나 자산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 노후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해 오너 일가 대한항공 지원에 이어서 사는 지원까지 얘기가 나섰지만 사실 지금 공이 공중에 뜬 상황인데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고요. 네, 국내에서도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이 사실상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7일에 이 연료 유통회사인 월드퓨얼 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이 창원지법에 한진 샤머노에 대해서 이제 선박 임의 경매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월드퓨얼 서비스라는 업체는 이제 샤머노에 공급한 기름값을 못 받았다 이러면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샤머노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7일 오후에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에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8일 오전에 상하이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신항에 접어들어서 하역답을 하던 중에 실었던 중국행 컨테이너 79를 모두 이제 부두에 내려놓고 이제 외항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지난 1일에 법정관리 개시로 인해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 압류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샤머노가 가압류된 거는 창원지법이 이 샤머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특수 목적회사 선박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 해운업체는 외국의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배를 건조한 뒤에 그 나라의 선박에 국적을 둔 상태에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으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선박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오고 이제 국적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나마 소유의 이제 국적의 선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스테이 오더가 내려진 다른 나라에서도 가압류가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또다시 물류대란 걱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재건축 시장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저금리에 갈 곳 없는 돈 많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지금 문제는 분양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자꾸 거품이 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더 달궈지기 전에 뭔가 좀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포 주공 1단지가 평당 8천만 원인데요. 대부분의 보통 분들은 방 한 칸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년을 부르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보단 씁쓸한 이름이 더 많은데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이태백이라는 말도 청년을 지칭했었는데 그 이태백이라 불리던 사람들 이제 40대가 넘어갑니다. 흑수저라는 표현은 정치인들마저 스스로 칭할 때 쓸 정도고요. 그중에 실신세대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업과 신용불량,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부르는 말입니다.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해야 될 청년들이 벌써부터 대출과 연체의 고통으로 또 장기화된 실업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학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 또 청년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 또 해법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한영섭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년들의 금융 또 부채에 관련한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재 학자금 대출만 놓고 봤을 때도 한 250만 명이 5년간 7조 원을 빌렸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50만 명은 또 5%대 높은 금리를 아직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자금 대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죠.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바깥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 시행해가지고 학자금 대출은 이제 조금씩 사실 줄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최근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더라도 20대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에 5가구가 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네. 30대도 10가구 중에 7%, 그러니까 70%가 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청년층의 큰 문제, 물론 학자금 문제도 있겠지만 이 생활비 대출, 그만큼 생활비를 소득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사실 저소득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채를 이제 상환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되어 있죠. 네, 실업 문제, 그리고 또 소득 자체가 적다 이런 문제가 원인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행 문턱은 턱없이 높지 않습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용, 소득 이런 것들을 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좀 금리가 높은 2, 3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은행에 이제 대출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이제 있더라고요. 저희 센터도 상담이나 교육을 좀 하다 보면 네. 제2, 제3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데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당장은 돈이 필요해서 그걸 빌리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좀 심각한 경우는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혹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생활비입니다. 사치를 위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위해서 빌리는 분들이 많은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되거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 들은 바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네네.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네. 평균적으로 2,600만 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네. 30대 같은 경우는 훌쩍 넘어서 한 대략 6,500만 원 이렇게 부채가 펄쩍 뜁니다.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예. 자, 이 얼마 전에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라는 곳에서도 한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20대가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 이를테면 금리라든지 가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60대보다 몇 % 이상 낮아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 3 금융권을 쓰는 것만으로도 신용도도 떨어지고 또 은행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인데 청년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거나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제가 상담해보면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취약한 층이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에 금융학이 이제 정보 비대칭이라 그럴까요? 금융회사 뭐 상품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청년들 그 정보를 좀 습득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 부채 같은 경우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소득이 적고 또 지출은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대학생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안 좋은 질 낮은 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인데 좀 현장에서 많은 상담도 받아보고 또 청년들이 어떤 이 경제적인 금융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접해볼 텐데 좀 공통되게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어떤 패턴이 있나요?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막연함이 오히려 재정 관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지만 네네. 너무 문제를 이제 크게 인식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고 좀 고립되거나 혹은 조금 이제 더 악성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예. 어떤 뭐 신용 불량 문제 어떻게 회생하고 변화하고라는 게 아니라 더 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예. 그래서 그런지요,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워크아웃을 신청한, 그러니까 개인이 나 빚 못 갚겠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신청한 20대가 뭐 한 해 대비 20%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거든요. 시작부터 이거는 출발도 못 해본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고 또 부담을 지는 건데,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안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돼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부채를 이제 지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과 이제 문제가 맞닿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직접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그러니까 네네.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하죠. 네. 교육복지를 대학까지 이제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일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대학은 굉장히 좀 저렴하거나 아주 그렇죠. 우수한 뭐 학비 무료인 데가 많죠. 예. 네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아마 이제 국정운영 철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조속하게 좀 해결해야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주신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서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학비는 무료인데 학생들이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든든 학자금 같은 경우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 최소한 교육은 국가가 시키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강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때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기간도 굉장히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이제 경우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숨통을 트이고 학생들은 시작하는 또 청년들은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 여유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지금 뭐 비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많은 층의 청년들이 생활에 있어서 빚을 지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 아까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부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도움을 주자라고 했더니 뭐 주류 학자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이거 이미 갚은 사람한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금융의 원칙상으로 이런 걸 허용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일각의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빌린 사람들의 책임을 상당히 강요해죠. 네. 뭐 도덕적 해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거나 하는데요. 근데 뭐 비관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파산이나 회생이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5년이라 그러면 그 미국 같은 3년 이렇게 굉장히 좀 기간이 단축되어 있거든요. 네. 금융의 논리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채무 문제 때문에 경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일 수 있거든요. 더 손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제 생활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크게 보면은 사회적인 선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파산이나 회생 조도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때도 이 채무자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네, 앞서 지금 현재가 기준금리가 1.25%인데요. 5%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빌려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좀 세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청년, 또 장년, 노년 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요구도 다를 텐데 좀 청년층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금융 원칙과 부채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 떠오르실 텐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이제 막연한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경제를 해소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먼저 우선적으로 발견하기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주변 관계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 좀 끊어져 있다 보면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 그러면 문제가 더 악성화가 돼버리니까 네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하는 행위들이 사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상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저희가 대상 센터가 있고요. 전국에도 그런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 무료로 조금씩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사회적 인식 자체가 빚을 못 갚으면 굉장히, 개인에게 좀 많은 도덕적 부담, 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데, 괜찮아. 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좀 같이 해결해보자.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가난이 죄가 아니듯이 네네. 부채를 또 진다는 게 사실 지금 신용사회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조금 품을 조금 크게 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조조정 때 10조, 20조 돈 오고 가는 거 보면 참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나는 좀 괜찮다 이런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금융, 부채의 어려움,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 즉 내가 버는 돈, 또 학비의 적정성 이런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 사실은 잘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도 좀 원칙과 방향성, 이 현장의 목소리 좀 담아서 제안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은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은 국가가 좀 책임지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라고 할까요? 네. 주거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다 필요한 자금들은 대출이라는 형태로 이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복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실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기조 자체가 이제 대출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하다 보니까 반대로 가계부채 1000조, 1200조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조금 이제 풀어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얻는 것은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네.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계에 있어서는 좀 사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반 은행권을 쓸 수 있거나 이런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먼저 짚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한영섭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날 듣게 되는 맛있는 소리, 풍성한 식탁의 소리가 바로 생생 장바구니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겨울옷을 꺼내 입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갑자기 벌써 쌀쌀해졌는데요. 예. 네. 어떠십니까? 추우셨죠? 너무 춥더라고요. 네.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이러니까 또 물가 동향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방울토마토, 청양고추, 그리고 닭고기 가격이 좀 상승세입니다. 먼저 방울토마토는요, 주산지인 경기 평택과 충북 충주지방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여름철에 지속됐던 고온으로 인해서 품위가 저하되면서 출하 물량이 전년보다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청양고추의 경우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여름 재배분에서 이제 시설에서 재배하는 가을 재배분으로 작형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출하 물량이 잠시 감소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절마다 또 재배법도 다르군요. 자, 계절이 바뀌면 농산물 자라는 형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닭고기는 어떻습니까? 네, 닭고기의 경우에는요, 공급 물량은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겠지만, 이 가을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이 행락철을 맞이해서 각종 가을 행사나 소풍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간식용 수요가 증가되면서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손질된 닭고기를 사러 가면 그렇다라는 건데, 네. 또 치킨 값은 그렇게 뭐 닭고기 가격에 따라 민감하게 오르내리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급 현장에서는 그렇게 변화한다 해도 치킨집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사드시는 가격에는 그렇게 바로 영향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안심하고 치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품목들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들로는 생강과 고등어 그리고 꽈리고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강은 서산과 영주 등의 중남부 지방에서요. 올해 생산된 햇생강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등어는 지난주 한반도를 크게 덮쳤던 태풍 차바가 지나가면서 해상 여건이 다소 호전이 되었고요. 고등어잡이 대형 선망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재개되면서 어획량 증가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 많고요. 오늘 체온 1도를 내리면 네. 면역력이 30% 나빠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생강이 또 체온 유지에 좋으니까 싸졌다고 합니다.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태풍 피해가 좀 걱정인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꽈리고추 동향 알려주시죠. 네, 꽈리고추는 이 당진이나 평창 등의 중북부 지방에 이어서요. 진주나 밀양에서 새로운 해품 꽈리고추가 나오면서 물량 증가로 가격은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물가 동향 알아봤습니다. 날이 좀 추워지는데도 뭐 김장에 대한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배추값이 정말 무서워서 부르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김장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 품목들은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정말 금배추였던 배추 가격 때문에 올해 김장 어떻게 담그지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여름에 가격이 높았던 배추는 시원한 지역에서 나는 고랭지 배추이고요. 우리가 김장으로 많이 담그는 배추는 가을 배추거든요. 네. 배추가 수확 시기별로 봄 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로 나뉘는데 지금 시기에는 이 가을 배추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좀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아직 좀 배추값 마트에 가보면 비싸긴 해요. 평소보다. 네. 예,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가격은? 예,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배추와 무는 중고랭지 작형이 본격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약간 아직도 상승세인데요. 이제 10월 하순에는 배추, 그리고 11월 상순에는 무, 가을 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특히나 11월에서 12월 이 김장철에 들어가면 소비될 가을 배추와 가을 무가 현재까지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고 또 재배 면적도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김장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월 하순쯤 구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T에서도 매년 11월경 김장철을 맞아서 김장 비용을 3차례 조사하고 분석해서 소비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11월 둘째 주부터 조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김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품목들,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그리고 굴이나 소금 같은 이 주요 13가지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전망치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때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김장 앞두고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대형마트나 과일류 소식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네, 오늘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국민연금 좀 국민 생각도 같이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생수 6420님께 선물 드립니다. 두 번째 듣는 건데 퀴즈가 재밌네요. 감사드립니다. 방송 내용도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0416님께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가입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네, 정말 노후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또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